안녕하세요. 저는 김종호입니다. 사실은 뭐 이게 앞에 내용들이 너무 재밌어서 사실 제가 생각 같아서는 제 발표 빼고 그냥 그대로 계속 발표 토론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기획을 하고 물론 국내에서 최고의 전문가이신 이제 그 세 분 발표자분을 모시고 사실은 좌장으로 사실은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는 오명석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라인업을 짰을 때는 아 이건 완벽하다. 이제 말레이시아 국가 리뷰로는 이 이상의 그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명색이 동아연구소에서 이제 주최하는 그 라운드 테이블인데 동아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이제 발표를 안 하면 조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하나 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질적인 발표이긴 합니다만 최대한 빠르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이제 근현대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레이시아 화인 경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화인 은행업의 개본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사실은 이제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고 있다가 이것을 기회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거의 프로포절 수준의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 배경이나 이제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많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경제 속의 화교 화인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 혹은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사실은 근대가 아니라 현대의 경우에는 화인의 경제적 비중을 그들이 이제 뿌리 내린 국가와 명확히 구분지어서 평가하는 곳에서는 사실은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동남아시아 화인 경제의 본질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현대에 걸친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중국계의 비율이 가장 많은 말레이시아 사례를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971년 이전의 말레이시아 경제 구조와 하인 경제를 살펴보면 이 말레이시아 특히 말레이반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특히 식민 시기 말레이반도 가장 중요한 특징은 화교 화인이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비교해서 이제 그 가장 높은 인구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높은 인구 비율은 곧 산업 및 이제 상업 분야에서의 비중으로 이어지고 또 금융 자본 및 관련 기관에서의 높은 비중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70년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남아시아 식민지 경제 구조는 세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근대적 1차 상품들을 생산을 하는 것. 그리고 생산된 상품들은 각 식민 지역의 대도시들, 예를 들어 뭐 페낭이나 싱가포르, 방콕 이런 대도시들의 로 운반된 뒤에 수출이 되고 그리고 유럽 및 미국에서 과잉 대량 생산된 2차 가공품 산업혁명 이후에 과잉 생산된 2차 가공품들이 동남아시아로 수입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절대적 소수인 유럽인들은 현지인들의 이제 강한 경제력을 가지는 것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영내외의 이민자들을 활용을 해서 그들에게 상업 분야를 맡기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상업 분야에서의 경제 구조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이주민이 이제 그 파트너로 채택이 돼서 급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현지인 중심의 농촌 지역, 이주민 중심의 도시, 혹은 농업 생산 중심의 현지인, 혹은 상업과 무역 중심의 중국인이라고 하는 이 이중 구조가 이제 구조화되고 내재화된 측면이 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 역시도 비슷하게 이어졌고 말레이시아 역시도 수출입 주도의 경제가 형성이 되었고 식민지 경제를 보면 또 대도시를 통한 근대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화인들의 상업 활동은 이제 주로 주석의 채취와 공의 생산, 그래서 그것을 영내에서 유통하는 것, 그리고 도시로 가져가서 이제 수출입하는 것을 주로 담당을 하게 됐죠. 다만 중요한 점은 사실은 식민지 시기의 화인들의 경제 영향력이 높았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영국계 자본에 종속된 상업 집단이었습니다. 사실은 1970년까지도 영국계 위주인 외국인의 기업 지분이 말레이 반도 전체에서 63.3%, 그리고 중국계가 27.2%, 말레이계는 2.4%에 불과했었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1955년 이후부터 이제 말레이시아가 본격적으로 독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때 그 말레이시아의 중국계의 이익을 대변하던 MCA와 운노와 이제 정치에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서 이제 화인들에게 자유로운 기업 활동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유지하게 해주면서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이제 화인 기업이 활발하게 상업을 진출하면서 일종의 황금기를 겪게 되죠.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이제 화인 경제의 성장, 이 오히려 말레이계 인구의 빈곤, 그리고 부의 종족 간 불평등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불만이 쌓이게 되면서 69년에 이제 중요한 사건인 종족 갈등을 겪게 되고 1970년이 되면 이제 신경제 정책으로 소위 부미푸트라라고 불리는 이제 말레이계 중심의 경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 대해서는 아마 옹 선생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옹 선생님 쓰신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주요하게 참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70년대 이후에 이제 화인 기업가들의 경제적 활동을 보면 사실은 초기에 그 화인들에게 자유로운 경제적 활동을 허용해 줬을 때만 해도 말레이시아 정부의 의도는 일종의 낙수 효과, 그러니까 화인들이 경제적 활동 많이 하면 말레이계들도 많이 고용을 할 것이고 그런 말레이계의 상업적 역량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화인들은 그들의 방언 그룹 내에서만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방언 그룹 내에서만 고용을 유지하는 식의 상업 활동을 하면서 이게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신경제 정책을 펼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경제 정책은 말레이계 대중들은 화인들을 사실은 타겟으로 불만을 가졌지만 사실은 신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존의 영국계를 비롯한 외국계가 장악하고 있던 국내 경제를 말레이계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중의 갈등 대상과 실질적인 경제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이에서는 불일치가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주요 타겟은 당시 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영국 자본 및 기업이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업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 지분에 대한 말레이계를 참여를 시킨 것을 의무화하고 또 고용 보장 역시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인 경제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많은 화인 중소기업들이 이거 영향을 받아서 많이 쇠퇴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새롭게 진입한 화인 상인 계층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우리가 말레이계 지분도 늘려주고 말레이계에도 고용을 하겠다라고 협력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올드머니, 뉴머니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화인 경제에서. 어쨌든 이런 신경제 정책의 영향으로 가장 중요한 효과는 화인의 상업 영역과 말레이계 상업 영역 사이의 구분이 희미해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말레이계 부미푸트라를 상업적 영향을 제고해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적응을 했어야 되기 때문이죠. 사실 은행업 역시도 비슷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식민시기 말레이시아의 은행업은 사실 기업의 특히 외국계 기업, 영국계 기업의 수출입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주로 영국계 은행, 우리 잘 아시는 HSBC나 차터드 뱅크나 아니면 도이치방크 뭐 이런 은행 기업들이 19세기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주로 무역, 성금, 외환 등에 집중이 되었고 특히 금, 은의 환전이나 아니면 나중에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 넘어가면 영국의 스털링 화폐와 식민지 화폐를 환전해주는 역할. 왜냐하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돈의 대금 결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유동자본을 많이 관리할 수 있는 은행이 매우 중요했죠. 여기에 이제 역시나 무역을 담당하고 있던 화인은행업 역시도 끼어들게 됩니다. 당시 화인 자본의 특징은 자금을 말레이 반도 현지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유동적으로 관리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말레이 화인계들은 대부분 이주민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혹은 그들의 고향 땅의 부동산에 집중 투자를 많이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시기 화인은행은 주로 싱가포르, 페낭, 쿠알라룸푸르, 쿠칭 이런 도시 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 특징은 그들의 주요 고객은 방언그룹에 따라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명한 사이통은행, 스하이통은행 같은 경우에는 광동성 차오쫄 출신, 아니면 유명한 지금도 남아있는 OCBC, 화교은행 같은 경우에는 호키엔이라고 불리는 복건 남부 출신, 아니면 리화은행이라고 불리던 이들은 광동 출신을 고객으로 한다든가 또 하나의 중요한 고객은 바로 영국계 은행. 영국계 은행은 사실은 이제 싱가포르나 페낭 이런 콜라룸푸르 이런 데다는 지행을 두긴 했지만 농촌 지역 깊숙이까지 연락상으로 둔다거나 지형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화인은행이 이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외국계 은행을 주요 고객으로 삼으면서 이제 화인은행업이 발달을 한 것이죠. 그러다 1970년 신경제 정책이 벌어지게 되면서 외국계 기업과 자본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강제 축소를 하고 말레이의 경제적 역량을 신장시키려고 했죠. 그러면서 말레이계 은행의 성립과 지원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1996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메이뱅크와 뱅크 부미푸트라 말레이시아 이 두 개 은행이 이제 100% 국가가 소유한 은행이었거든요. 국유은행인 이 두 은행이 화인계 은행을 사실상 압도합니다. 그래서 전체 상업은행 총 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게 자본 금융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국가의 자본 투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페이지 그 프로시딩 페이지에 153쪽을 보시면 제가 1938년과 1966년, 1996년 말레이시아 은행 목록을 비교를 해놨거든요. 1938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전체가 아니라 이제 해협식민지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나중에 플러스해서 쿠알라룸푸르나 쿠칭에 대한 은행도 목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변화를 보면 그 이제 96년 이제까지만 1966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말레이계 혹은 무슬림계 은행업은 거의 영향력이 없고 사실 비중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국계나 화인계 은행이 이제 대중을 차지하는데 그러한 양상이 이제 신경제 정책 이후에 1996년이 되면 말레이계로 넘어가는 추세가 되고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화인은행업은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그냥 망하고 몰락하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새로운 도전을 맞이해서 새로운 적응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의 그 발표 내용의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케이스 스터디로 아마 다들 잘 아시는 CIMB 은행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이제 말레이시아의 상업은행이죠. 이 상업은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보면 그 시작은 1979년 그러니까 싱가포르 중앙 소유의 플릭 그룹이 비엔치앙이라고 하는 쿠칭의 화인계 은행을 사들여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커머스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86년, 91년, 99년, 2003년, 2005년, 2006년이 지나오면서 인도계 은행도 병합을 하고요. 중국계 은행도 병합을 하고 기존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유나이티드 킹덤이나 베어링 브라더스 이런 경우는 영국계 자본이고 사누아 뱅크 오브 재팬은 이제 일본계 자본을 또 흡수를 하면서 계속 커지게 되죠. 커지면서 결국에는 2005년에 이제 그 부미푸트라 은행까지 합병을 하면서 2005년에 CIMB 그룹이 탄생을 하고 그 뒤에도 사우던뱅크라든가 아니면 페낭에 설립됐던 화인은행인 그러니까 만흥리 은행까지도 합병을 하면서 이제 계속 커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실은 유명한 이제 풍융은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2005년인가요? 이게 아마 2005년에 풍용 이슬라믹 뱅크를 설립하게 됐고 이미 사실 연가본고서를 보면 이미 1999년부터 이미 이슬람 은행업을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은 적응의 노력을 보여줬고 이게 사실 풍용은행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설립된 그 화인은행 기업이긴 하지만 OCBC 역시도 본행은 이제 싱가포르에 두고 있지만 영향력은 말레이 반도 전체적으로 두고 있는데 2006년인가요? 2008년인가요? 그 이슬람 금융시장을 타겟으로 OCBC 알 아민 뱅크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해서 이슬람 금융에 진출을 하고 있고 또 메이뱅크도 사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작은 이제 말라얀 뱅킹을 시작을 했고 말라얀 뱅킹을 세운 것은 사실은 그 역시 화인 출신의 금융가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쿠텍 푸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OCBC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OCBC 직원이었다가 임원들과 다투고 나와가지고 이제 스스로의 자금으로 이제 그 말라얀 뱅킹을 세워서 그래서 이제 1960년에 말라얀 뱅킹 은행을 시작을 하다가 그때 OCBC 직원들을 다 많이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5년간 급속히 성장을 하면서 공로로 인정받아 심지어 1966년에는 이제 때른가누 술탄으로부터 탄스리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가지고 지금 또 탄스리 쿠텍푸앗이라고 불린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싱가포르가 이제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이 사람의 그 자금은 대부분 싱가포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얀 뱅크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그거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그대로 다 사들여가지고 이제 국유 기업으로 메이뱅크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 직원은 그대로 또 이어갔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70년대에 손쉽게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파운딩 파더인 쿠텍푸앗은 1976년에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원 아래에서 이제 신경제 정책과 함께 말레이시아 최대의 상업은행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한 화인은행이 그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황금기를 맞았다가 70년대가 되면 신경제 정책 이후가 되면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겉으로 보면, 목록상으로 보면 그런 변화인데, 과연 그게 진짜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다인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개별 은행들의 계보, 이들이 어떻게 그냥 없어진 것인지, 혹은 현재 남아있는 은행의 일부가 된 것인지, 이걸 본다면 사실은 화인은행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없어진 것이라거나 몰락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슬람이라고 혹은 부미푸트라 중심의 이 말레이 경제라고 하는 환경 아래에서 잘 적응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